K2 전차가 사상 첫 4.5km 사격에 성공하며 중동 18조 원 규모의 시장을 정조준했다. 드디어 K2 전차의 중동 수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 파워팩 제조사인 HD 현대인프라코어와 S&T 다이내믹스가 원팀을 이루어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이덱스 2025에 참가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세 기업은 중동형 K2 전차 K2ME와 국산 기술로 개발된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을 실물 전시하며 현지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K2 전차는 독일 랭크사의 HSWL295 변속기를 사용해왔으나 독일 정부의 중동 지역 방산 수출 금수 조치로 인해 K2 전차의 전시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00%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파워팩이 탑재되면서 K2 전차의 중동 수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인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신형 전차 교체 사업 규모만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잭팟이며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비교 대상이 없는 역대급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UAE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서 K2ME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육군의 K2 전차가 UAE 현지에서 사상 첫 연합훈련에 참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육군은 2025 UAE 연합훈련 태스크포스가 UAE군과의 현지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제8기동사단 오뚜기 부대 장병들을 주축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K21 보병전투 장갑차,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등 총 15대의 기기와 전력이 참가해 한국군의 첨단 무기를 UAE군에 선보였습니다. 우리 군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는 기동 사격,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 속도 사격, TOT 사격 등을 수행하며 사막 환경에서도 강력한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K2 전차는 표적, 자동 획득, 추적 기능이 탑재된 최신 사격 통제 장치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사막 훈련장에서 4.5km 떨어진 표적을 무려 기동 중 사격으로 100% 명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UAE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죠. 일반적인 3세대 전차들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2.5에서 3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는 국내 최대 기갑 사격장인 승진 사격장에서 1.7km, 노르웨이 수준에서 2.7km,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사격장에서 4km 사격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UAE 훈련에서 최초로 4.5km 사격에 성공하며 전세계 전차 가운데 최고의 사격 능력을 지닌 것을 또 한 번 입증하였죠. 뛰어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K2 전차의 최대 사거리가 지원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그 성능이 실제로 입증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가슴이 뛰는 실제 훈련 영상 함께 보시죠.
UAE 참가부대 지휘관인 사이프 오 여단장은 낯선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임무를 수행한 한국군 무기체계의 능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KT 전차는 세계 최고의 전차임이 틀림없으며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운용하고 싶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 중인 K2M이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각종 외신을 통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은 터키 현지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국내보다 먼저 수출 도입되었으며 RCWS, APS, 360도 상황 인식 시스템, 안티드론 제밍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동형 K2M이답게 향상된 냉각 및 여과 시스템을 통합하여 고온의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발 완료 후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한 폴란드 언론 기자들은 실물과 성능을 확인한 뒤 비교 대상이 없는 체계라며 폴란드의 K2PL 버전을 K2M이 사양으로 변경할 것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매체는 한국형 능동방어 체계에도 큰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K2 개량형에 탑재될 신형 KAPS-2 시스템은 현대로템과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한 모델로 트로피 시스템과 유사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K2 전차의 치수, 중량, 전력 소비에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트로피 시스템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 다수의 실전 테스트를 거친 신뢰성이 높은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개발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하였죠. 이처럼 K2M을 포함한 K2PL, K2EX 등 K2 개량형들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전차로 자리매김할 것이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육군 국제과정에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 장병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2 전차 시운전 및 교육과정들을 이수했는데요. 이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전차를 운용해봤지만 K2 전차와 같은 성능을 가진 전차는 본 적이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트랜스미션 L 미마 트랜스미션 미마 L 트랜스미션 Move upside down. Oh, up and down as well? Okay, how do you do that? ADAS and combat management system, navigation system, and have support diagnostic system. Let's learn about the suspension system. Suspension system separates and supports the wheel and maintains traction to absorb the vibration. You can see the small lever loading. So to keep it like this. In K1, we use the torsion bar, but it's torsion bar is gone, and it has an oil pressure. Okay. Main power. Now it's locked, right? Okay. So it's locked. Engine. Can I change the gear to 4 during the driving? Of course, yeah. And you have to go to the right way between the rocks. Okay. Foreign substance are filtered by assembly and is applied to each cell. So before I told you this system is recording the oral information, so we will show you the recording the message. Okay. Third button is engine stop button. Okay, engine stop. Oh, no engine. No engine. This is parking brake. This is parking brake. Okay, yes. Okay, fine. How much we change oil for this tank in the year?
영상 속에서 K2 전차의 5일 교체 주기가 몇 달이 아닌 2년 또는 9,600km마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발언에 놀란 카타르 장병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카타르가 운용 중인 주력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로 서방 전차 중 유일하게 가스터빈 엔진을 채용하고 있어 유지 보수와 내구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과 터빈 부품은 고온과 먼지에 취약한 특성상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먼지와 열로 인해 점검 주기가 더욱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디펜스 옵저버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M1 에이브람스는 사실 중동 환경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전차였다라고 평가하였죠. 걸프전에서의 명성과 달리 M1 에이브람스는 2014년 이후 발발한 예멘 전쟁에서 반복적인 손실,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M1A2S 변형 모델을 대규모로 투입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오릭스 블로그에 따르면 최소 20대 이상의 M1A2S가 후티 반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지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이는 2016년 미국이 배틀 데미지 리플레이스먼트로 20대를 추가 판매한 사실을 보면 간접 확인된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사우디군의 손실 원인 중 하나로 사막 환경에서의 기기적 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M1 에이브람스의 HT-1500 가스터빈 엔진은 높은 출력에도 불구하고 모래먼지에 취약해 공기 필터가 빠르게 막히며 50도를 넘나드는 고온에서 과열로 작전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글로벌 시큐리티는 이 엔진의 사막 적응성 문제를 상세히 다루며 걸프전 당시 미국의 철저한 후방 지원이 없었다면 중동 환경에서의 장기 운용이 어려웠을 거라고 분석했다. M1A2S의 무게는 약 62톤에 달한다. 이는 사우디 예멘 국경의 연약한 모래층과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기동성을 제한하는 치명적 단점으로 드러났다. 동가닷컴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전차가 이동 중 모래에 빠지거나 경사진 지형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량화된 경쟁 전차 대비 불리함을 지적했다. M1 에이브람스는 걸프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그동안 사막의 제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는 미군의 강력한 물류 지원과 사전에 준비된 작전 환경 덕분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자 운영 경험은 M1이 사막 기후와 지형에 완벽히 적합한 전차가 아님을 증명한다. 엔진의 먼지 취약성, 고온에서의 과열 문제, 무거운 중량으로 인한 기동성 한계는 중동 환경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사우디가 2026년 이후 전술을 조정하고 드론 및 보병 협력을 강화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M1 에이브람스는 여전히 강력한 전차이지만 중동의 사막은 그에 어울리는 전장이 아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이러한 경험은 방산업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환경에 맞춘 설계 없이는 어떤 최강도 모래 위에 지어진 성에 불과하다. 한국의 K2M이나 이스라엘의 메르카바처럼 지역 특화 설계를 강조하는 전차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M1의 신화는 사막에서 끝났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죠. 반면 K2M은 현지화된 냉각 시스템과 고성능 먼지 필터,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ISU 서스펜션을 통해 사막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전차로 거듭났습니다. 기본 탑재된 고성능 에어컨 시스템과 함께 기존 K2의 순행식 라디에이터를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높은 열 방출 효율을 제공하며 엔진과 변속기의 열바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사막 환경에서도 엔진 온도를 20에서 30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가 운용 중인 M1 에이브람스가 고온으로 인한 과열 문제로 작전 중단을 겪었던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K2 전차는 3세대 전차 중 가장 가벼운 중량을 보유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 서스펜션을 전면 도입하여 험지 주행 시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는데요. 또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적용해 주행 중 지형 변화에 따라 궤도 장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지형 조건에 맞춰 자동 조정되므로 언제나 최상의 접지력과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첨단 기술 덕분에 K2 전차는 대한민국의 산악 지형, 폴란드의 진흙, 노르웨이의 설원, 그리고 중동의 사막까지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Resztę bije na głowę chociażby celnością ognia, co nie powinno dziwić chociażby ze względu na to, że cała mechanika jest nowsza, system kierowania W kontekście Abramsów, gdy pojawiła się informacja, że one zostaną, Polska zakupi te maszyny, był taki mit w Polsce, własności wiaduktów itd. Tylko przede wszystkim ma służyć do realizacji zadań. Jeżeli czołg na pole walki nie dojedzie... Czołgi K2 miały mierzyć się z najnowocześniejszymi czołgami. Na pewno po naszej stronie jest przewaga siły ognia, de facto również mobilności ze względu na nowocześniejszą skrzynię przekładziową, chociażby słynny ostatnio niezbyt dobrze zaprojektowany właz kierowcy. Też raczej załoga powinna być mniej zmęczona w K2, co też ma swoje znaczenie. Opancerzenie, czołgi rosyjskie, poradzieckie w ogóle, tutaj premiowany jest K2, premiowany jest również Leopard czy Abrams. W Orzyszu
Tam miałem przyjemność porozmawiać zarówno z czołgistami i wszyscy podkreślali w sposób absolutnie jednogłośny. Najmocniejszą cechą K2, jak rozmawiałem z dowódcą batalionu, który opisywał mi przygody tych czołgów i czołgistów na ćwiczeniach Dragon 24, okazało się, że przy strzelaniu na 2 km K2 miał blisko 100% celności. Natomiast podczas ćwiczeń Dragon 24 okazało się, że 300-kilometrowy przemarsz drogowy czołgiści z innych krajów mieli większe kłopoty z tym, żeby utrzymać swoje czołgi w sprawności. Oczywiście bierzemy na poprawkę fakt, że docelowy K2PL będzie cięższy niż te aktualne czołgi, bo te czołgi, które w tej chwili służą w Wojsku Polskim, które zgodnie z nomenklaturą producenta nazywa się K2GF, brzydko mówiąc zapchaj dziura. Czołgów tego czołgu, więc to jest w ogóle bez porównania, jeśli chodzi o czołg T-72. K2 jest po prostu czołgiem, którym sprawia mi frajdę, tak? pracując na. 끊임없이 진화하는 K2 전차. 현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유럽, 중동, 남미까지 수출을 확대하며 전천 후 전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떴다 하면 극찬을 받는 자랑스러운 K2 전차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운용되며 세계 평화를 지키는 서방 전차계의 에이스로 활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K2M이는 최강일 수밖에 없다. 원래 엄마는 세계관 최강자니까 K2 전차의 기동을 보니 한국에 사막이 있는 줄 알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 기갑부대인 제11 기동사단의 화력체계가 중동 카타르 사막 한가운데에서 경악스러운 화력과 기동력을 선보였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카타르의 알칼라의 훈련센터는 카타르 남부에 위치한 군사훈련 시설로 약 2,5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는 중동 최대 훈련센터이며 대부분이 넓은 사막지대로 사막 전투 환경에 특화된 훈련, 특히 주로 기동성 전술을 중점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지닌 수많은 장점 중 가장 두드러지는 기동성의 우수함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곳이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K2 전차는 신형 사격 통제 장치와 장병들의 뛰어난 전투 사격 능력을 바탕으로 5km 떨어진 표적을 80% 이상의 명중률로 타격하며 국산 무기체계의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K2 전차가 진행했던 실제 사격 훈련 가운데 가장 긴 사거리의 훈련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승진 사격장은 1.7km였으며 노르웨이의 사격장은 2.7km, 폴란드의 사격장은 4km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카타르 알칼라의 훈련센터에서 K2 전차는 무려 5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카타르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이라는 특수성으로 한 수위의 역량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한 카타르 육군들은 K2 전차가 마치 사막형으로 개발이 된 듯한 기동성과 기동간 사격을 선보이자 깜짝 놀랐다는 후문인데요.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인 사드 알하이 소령은 특히 사막과 같은 낯선 환경에서 거침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의 강인함과 높은 교육훈련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매우 인상 깊었다면서 지금 바로 사막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성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카타르 지상군 훈련대장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카타르가 운용하고 있는 전차가 현재 전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신형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막형으로 특수히 개발되어 험준한 모래 지형을 돌파할 수 있도록 궤도폭을 넓히는 디자인, 지면과의 접지력을 높이는 중앙 타이어 공기압 조절 시스템 등이 적용된 모델로 62대를 독일로부터 약 22억 유로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당 가격을 계산하면 약 3,500만 유로, 한화로 500억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이에 당연히 자부심을 갖고 있을 카타르 군이었지만 사막형도 아닌 한국형 K2 전차, 그것도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제11 기동사단에서 운용 중인 K2 전차가 8,000km 떨어진 카타르 사막 한가운데에서 쌩쌩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카타르군이 운용 중인 레오파르트 전차나 펜저비치 2000 자주포는 모두 독일산으로 연합훈련을 빙자한 사실상 한국 대 독일 기갑 장비의 대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최고 부자 국가 중 하나인 카타르는 그야말로 이른발 날리는 기갑 장비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6년 첫 번째 레오파르트 2A 플러스를 배치받았고 2018년 펜저비치 2000 자주포를 인도 완료했습니다. 두 장비 모두 한국의 K2와 K9의 국제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신식 기갑 장비이죠. 지난 노르웨이 수준에서는 K2 전차가 압도적인 설원 기동으로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뛰어난 기동성을 인정받았고 폴란드 드래곤 입사 나토 연합훈련에서도 구릉 돌파 당시 유일하게 언덕을 돌파했던 K2 전차는 이제 사막에서도 그 성능을 10분 발휘하면서 역사상 최고의 기동성을 지닌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K2 전차에게 있어 사막은 익숙한 환경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18년 오만에서 진행된 전차 평가에서 K2 전차는 사막의 모래폭풍을 뚫으며 완벽한 기동성으로 주행시험을 통과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K2 전차의 배다른 동생인 터키 알타이 전차는 독일산 파워팩을 달고도 평가 도중 퍼지는 사고가 발생해 하차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애초에 우리군이 요구한 K2 전차의 ROC 자체가 구름이 많은 한반도에 적합한 높은 기동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로써 전 세계 어디서든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한국이 지니고 있는 조건들, 사계절, 삼면바다, 80% 산악지대, 갯벌은 사실상 무기 개발의 치트키이다. 이에 K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도 현재의 사양에 크게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차기 K2PL 전차에도 원한인 7륜 보기륜이 아닌 국내 전차와 동일한 6륜 보기륜을 장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라스푸티차와 구릉, 늪, 호수 등 폴란드의 험준한 지형에서 가벼운 차체에 따른 야지 기동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K2 전차가 3.5세대 전차들 가운데서 유독 높은 기동성을 지닌 이유는 바로 현수장치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죠. 반능동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보기륜의 높이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이용해 여러 장애물을 접할 시 자동적으로 추적의 보기륜 높이가 조절됩니다. 또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해 적용한 것도 K2 전차의 특장점 중 하나인데요. DTTS는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하도록 하는 장치로 주행 중 접지 않은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합니다. 폴란드 매체들에 따르면 365일 거의 늪지나 다름없는 폴란드 마주리아 지역에서 K2 전차는 마치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는데 이는 DTTS라는 첨단 기술 덕분이라고 하였죠. 카타르에서 훈련을 지휘한 한국 장태환 연합훈련단 훈련대장은 극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기동하며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훈련단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제11 기동사단의 훈련 중 95% 이상은 산악과 같은 험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 가운데 한국 K2 전차의 기동성에 푹 빠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메니아인데요. 최근 해외 군사 매체 아미리크고네이션은 아르메니아는 산악 지형에 적합한 한국의 K2 주력 전차를 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렘 파피키안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9월 한국을 방문해 리에임 회의에 참석했는데 일정 중 극비로 K2 전차의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메니아 매체 칼리바는 아르메니아 안보 보좌관인 아르멘 그리고리안 역시 9월 6일 한국을 방문해 무기 조달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죠.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K2 주력 전차는 산악 지형에 특히 적합한 첨단 기술인 반능동 유기압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거의 86%가 산악지대인 아르메니아에서 이 능력은 기동성과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탱크에는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정확도와 승차감이 더욱 향상된다. 현재 아르메니아 기갑부대는 T-54세대, T-55 5대, T-72 약 100대, T-90 1대 등 109대의 주력 전차를 포함한 구형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소련 시대에서 물려받아 러시아가 현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20년 이후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입은 손실로 인해 개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전차는 계속 운용되고 있지만 K2를 인수하면 아르메니아는 2020년대 동안 반복적인 분쟁을 겪은 이웃 국가인 아제르바이잔과의 지속적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최첨단 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기사가 보도한 대로 아르메니아에게 있어 K2 전차는 가장 적합한 전차가 될 수 있는데요. 한반도만큼이나 산악지대가 많은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라고르노라는 말 자체가 산악을 나타내는 형용사 라고르니의 삽간사인 오가 붙은 형태이죠. 그리고 산악지대에서 가장 날뛸 수 있는 전차는 뭐다? 흑표범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아르메니아가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도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메 아제르 전쟁에서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의 편을 들며 각종 여러 군사무기들을 지원해준 바 있었는데요. 아직 터키는 자국산 파워팩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여서 2025년 개발 이후 수출을 타진할 전망이죠. 자칫 실전에서 K2표와 그 아류적인 알타이 전차가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분쟁 지역에서 만약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면 K2 전차가 단연 압도적인 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타이 전차를 두고 K2의 배다른 동생이라 지칭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거진 9촌뻘되는 남과 다를 바 없는 동생인데요. 애초에 무게부터가 흑표는 56톤이고 알타이는 65톤이며 보기륜 역시 흑표는 6축,
알타이는 7축으로 그 추구하는 지향성이 다릅니다. 또한 알타이는 조종수가 4명이 탑승하는 반면 흑표는 3명이 탑승하죠. 일각에서는 알타이 전차에도 유기압 현수장치가 탑재되어 K2 흑표와 비슷한 기동력을 지녔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K2 흑표에 적용된 유기압 현수장치는 알타이에 적용된 HSU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로 ISU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알타이에 적용된 HSU는 주행 시 승차감을 높이고 주포 사격 때 발생하는 반동을 제어할 목적으로 설계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반면 보기륜의 유압까지 조절할 수 있는 K2 흑표의 ISU 현수장치는 승차감과 주포 반동 제어는 물론 무릎을 꿇거나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것 같은 자세 제어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K2와 알타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히는 것이 K2 전차는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한 반면 알타이는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장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고르노카라바와 같은 고산지대에서 엄청난 발사 속도의 차이를 가져다주게 되는 것으로 평평한 지역에서의 기동간 사격에서도 어려운 수동장전을 좌우 앞뒤로 크게 흔들리는 산악지대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전차는 엄연히 다른 전차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폴란드에서 운영 중인 K2 전차의 미친 기동 영상을 선보였는데요.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해 보이는 각종 늪지와 험지들을 아주 여유롭게 돌파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첫 수출된 K2 전차가 처음으로 인도된 20기계화 여단. 도입 전만 해도 우리의 전차가 과연 폴란드 지형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가 있었으나 그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악천후로 엉망이 된 작전 지역과 높은 경사로도 K2 전차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최악의 전장 상황에서의 기동 및 작전 수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최첨단 전차이기에 최대 60% 경사를 오르는 등판 능력을 비롯해 그 성능은 가히 세계 정상급이다.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차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유기압 서스펜션, 1500마력 고출력 엔진을 탑재해 최대 시속 70km의 고속 기동 능력, 또한 산지가 많고 험준한 지형에서도 최적의 사격 각도를 확보할 수 있는 차체 자세 제어 능력, 여기에 실시간 궤도 장력 제어 장치를 통해 궤도 이탈을 방지하는 남다른 기동력까지. 폴란드의 다양한 지형에서도 K2 전차는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폴란드 육군의 기갑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터키 밀떡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알타이 전차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기술 이전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K2의 폴란드 천대 수출 이후에는 알타이를 직접 K2의 동생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알타이의 가족사. 족같구나. 오늘의 한 줄 평. 동생이라고? 너 누군데? 이렇게 빨리 보내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PGjet이 난감하겠네. 인정사정 없는 한국 방산기업의 납품 속도에 폴란드에서 난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이 시급한 폴란드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무기치기를 인도해주면 좋은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빠른 납기로 인해 현대로템과 PGjet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계약 기한 미정이라는 협상 카드를 꺼내든 폴란드 정부가 한방 크게 먹게 된 것이죠. 그럼 상세한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2월 21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K9 자주포 8대와 K2 전차 14대가 도착했습니다. 올해 첫 인도 물량인데요. 이번 납품으로 인해 현재 폴란드는 무려 98대의 K2 전차, 143문의 K9 자주포, 90문의 천무 MLRS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1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910일, 불과 2년 5개월 26일 만에 332대의 화력 체계를 갖추면서 유럽 최대 화력 강국으로 거듭나게 된 폴란드이죠. 새삼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돈만 보내십시오. 2년 안에 최강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에도 불구하고 정작 폴란드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너무 빠른 납기 덕에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jet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2차 계약이 성사된 천무와 K9과 달리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K2 2차 계약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가격 상승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11월 디펜스24 기사에 따르면 K2PL 2차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는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폴란드 산업의 역량 부족과 한국의 기술 이전 관련으로 인해 K2PL 한 대 가격이 독일 레오파르트 2AA 1.5배, M1 에이브람스의 2배, 그리고 K2GF의 2.5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와 국영 방산업체는 현대로템이 받는 로열티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통한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대로템이 지난 21일 단일 배송 가운데 역대급 많은 수량인 14대를 한 번에 보내고 25년 연초에 1차 계약의 절반을 넘기는 저력과 조기 납품 능력을 발휘하면서 폴란드 측이 더 이상 2차 계약을 미룰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오히려 빨리 계약을 체결하라고 나서는 상황이죠. 그럼 K2PL은 왜 이렇게 비싸냐 궁금하실 텐데요. K2PL은 현존하는 최고의 첨단 장비들이 탑재되는데 일례로 APS, RCWS, 제머, 360도 상황인 시장치, 정교화된 복합장갑 등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폴란드는 될 수 있는 한 모두 폴란드 현지 업체에서 개발 및 생산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최종 조립 역시 폴란드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PGZC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비는 RCWS, 360도 상황인 시장치, 일부 ERA입니다. PGZ-4나 PIT, 라드와가 개발한 ZSMU A5 중기관총을 RCWS로 사용할 수 있고 360도 관측 장비도 PGZ-4나 PCO가 KDN-1, NYKS를 개발 중이므로 현지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APS의 경우 핵심 요격 기술이 부족하여 한국에 KAPS-2를 장착할 예정이고 제모 역시 한국에서 개발한 전자전 알고리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복합장갑도 첨단 재료 기술 부족으로 한국산을 수입해야 하고 파워팩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모두 한국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 현지에서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로열티를 한국 측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폴란드 포즈난 공장 등에서 K2PL을 생산하려면 거금을 들여 기존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생산 라인 설치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포즈난 공장은 주로 기존 장갑차와 트럭의 유지 보수 및 개량만 담당해왔으며 완전한 전차 생산 라인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T72와 PT91 전차의 개조 및 유지 보수 경험이 있지만 현대적인 3.5세대 전차를 처음부터 생산한 경험은 전무한 상황이죠. 이에 K2PL 생산을 위해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공장 개조와 장비 설치에 대한 시간 또한 오래 걸립니다. 이는 전체 납기 일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일례로 폴란드의 로스막 장갑차 생산 초기에도 설비 조정과 품질 안정화에만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2년이면 아시죠? 332대의 기갑 장비를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폴란드는 K2PL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9년에 걸쳐 800대를 생산할 예정인데 연간 약 89대를 생산해야 합니다. 전차 생산에는 조립라인, CNC 기계, 용접 로봇, 품질 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중형 전차 공장 하나의 초기 설비 비용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이 PGZC 제안한 K2PL 전차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비싼 전차가 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 현대로템에서 제안한 K2PL과 동급의 중동형 K2ME와 유럽 수출형 K2EX의 경우 레오파르트 2AA8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PGZC 제안한 K2PL이 얼마나 비싼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의 경우 이미 수십조 원의 수주잔고가 쌓여있고 또 한국군의 추가 수요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보다 더 저렴한 대당 단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현대로템의 로열티 최소화입니다. PGZC 제안한 가격을 낮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 돈 아니면 개발 및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요. 사실 수출입은행의 대출은 방산 수출에서 흔히 사용되는 금융지원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방산 계약은 규모가 크고 구매국이 즉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국의 수출입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나 결제 유예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미국의 FMS나 유럽 선진국들 역시 비슷한 금융 지원을 활용합니다. 문제는 K2PL의 폴란드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로템의 로열티를 줄이는 부분인데 그동안 폴란드 정부와 PGZC 2차 계약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그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로템의 너무나 빠른 조기 납품으로 더 이상 시간을 지연시킬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과 오히려 폴란드 네티즌들 역시 현대로템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자국 업체인 PGZ를 까고 있는 반전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80% 수량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20% 수량은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K2PL의 현지화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를 외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의 가동률은 기본적으로 100%를 넘기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17%까지 기록하면서 가히 폭주 상태입니다. 또한 폴란드 수주권뿐만 아니라 현재 사우디와 UAE 등 중동 수출 모색 200대가 기정사실화된 루마니아 수주권, 180대 이상 제한되고 있는 페루 수주권 등 현재로서는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죠. 즉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하면 현대로템은 창원 공장에 부담을 덜고 다른 국가 수주용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공장 확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K2PL이 폴란드에서 생산되더라도 이미 K2 핵심 기술은 현대로템과 협력사들이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장 확충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 수주가 없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인력을 해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방산업계는 흔히 붐앤부스크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민수품과 달리 수주 기반 생산이 주를 이루는데 안정적인 오더 백로그가 없으면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은 주된 이유도 군비 감축으로 인한 수주 미달 때문이니까요. 이에 K2PL 생산을 폴란드에 맡기고 현대로템은 핵심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 그리고 MRO 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무리한 공장 확충 없이도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K3 차세대 전차 사업에도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량과 무관하게 무조건 K2PL을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인데요. 이는 추후 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K2PL 생산으로 폴란드가 전차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이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폴란드는 소련 T-72 전차를 개량해 PT-91 투아르디라는 전차를 개발했고 이는 2007년 말레이시아에 48대를 수출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약 3억 달러로 한화 4,3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는 폴란드 방산 역사에서 큰 성과로 남아있고 국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죠. 현재 폴란드는 러시아에 맞선 동유럽 방어의 리더로 자리잡고 싶어합니다. 즉 PT-91 수출처럼 K2PL을 수출하면 폴란드의 방위 위상을 높이고 나토 내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전차를 수출하는 국가 자부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흘러가겠죠. 오늘날 한국 방산업체들의 눈부신 실적들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는데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방산주 역시 높게 비상하고 있는데 현재 국장은 방산주가 주도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과 한 달 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70%가 넘는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같은 기간 글로벌 방산 건물 로키드 마틴이 10% 이상 하락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이 극명한 대조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어떤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한국 주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방산주의 질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 여정, 황폐화된 땅, 굶주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우리는 맨주먹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총알 하나도 제대로 만들기 힘들던 나라가 이제 전세계 방산시장의 에이스로 우뚝 서리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저주포가 세계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카이의 F-50은 유럽의 안보를 지키는 등 이는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닌 한 세대만의 산업 강국을 넘어 군사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DNA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상승 곡선은 주식 차트를 넘어 우리의 피땀 눈물을 대변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우상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라고 할 때 살걸. ผมกลับไปนั้นก็75 ปีแล้วมิตรหาย I look out of that aircraft window today and I see mile after mile of high-rise and industrial complexes. Seoul would look like it was like New York. It's unbelievable. The only nation in the world that ever expressed gratitude and appreciation to such an extent. And I welcome that. I really appreciate your generosity. God bless you. The freedom and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s testament to the wise decis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70 years ago.
가리랑 고개로 zamówienia uzbrojenia i sprzętu wojskowego tak w krajowym przemyśle, jak pozwoliło przyspieszyć, ale zaowocowało to konkretami. Trafiły do Polski po około pół roku. Pełną intensyfikację szkolenia żołnierzy. 전 세계 최고의 화력을 지닌 포병 무기체계로 평가받는 천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폴란드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천무 발사대 18대가 폴란드 그디니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코시니아 카미즈는 자신의 SNS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발사대 18대가 예정보다 앞서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는 약속된 기한을 앞당긴 또 한 번의 성공적인 배송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약 2년 만에 폴란드는 현재까지 무려 90대의 천무를 인도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폴란드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국방부 장관이 천무 발사대 인도 완료 소식을 SNS에 알리자 폴란드 네티즌들이 그것은 당신의 업적이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성공과 당신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연결은 역겹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군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것은 당신이 해낸 일이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부하차크. 라며 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부하차크 PIS 의원을 언급하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시니아 카미스 국방부 장관이 속한 폴란드 인민당은 야당 시절 PIS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방산 계약을 두고 매우 신랄하게 비판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현재 태도를 바꾸어 한국산 무기에 빠른 납기를 두고 자신의 업적인 마냥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폴란드 네티즌들이 어이없다는 듯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부하차크 전 국방부 장관은 실제로 자신의 SNS에 이는 나의 성과다라면서 대놓고 코시니아 카미즈를 저격하였죠. 유독 한국산 무기를 두고 내 업적이다 라며 지분을 외치는 이유는 미국산 무기의 경우 계속되는 공급망 부족과 러우 전쟁으로 인해 납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자랑거리도 못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에 20대의 계약 체결이 이뤄진 하이마스 1차 계약은 2024년 12월 즉 70개월이 되어서야 20대 인도가 완료되었고 현재 2차 계약 물량 중 100대 계약은 아직 진행도 못했습니다. 반면 천무의 경우 29개월 만에 90대라는 엄청난 납품 속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폴란드의 군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한국과의 협력으로 단 2년 만에 유럽 최정상 육군 부대를 보유하게 된 폴란드는 현재 K2 84대, K9 자주포 136대, 천무 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무 발사대를 실을 폴란드 옐치사의 트럭 생산이 천무 발사대보다 늦게 인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트럭 제조가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통합시켜 18, 16기가 사단에 배치되고 있죠.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물량이 폴란드로 인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K2의 경우 96대, K9 자주포 228대, 천무는 118대가 보내질 예정입니다. 한국 업체들의 납품 속도가 이처럼 빨라진 데에는 사실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는데요. 최근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납품 속도가 더 빨라진 것입니다. 특히 핵심 부품인 구동계와 엔진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거의 100%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하였죠. 지난해 9월 STX 엔진은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경남 창원 공장에서 진행한 국산 K9 1호 엔진 출고식에서 한 관계자는 엔진 핵심 부품 약 500개의 국산화에 성공해 엔진 국산화율 99.1%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독일 MTU사의 엔진을 사용했던 만큼 우리나라가 K9 자주포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절차 속에서 제조 기간이 더욱 길어졌는데요. 또한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상도 무산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현재 엔진 국산화로 인해 4차 물량부터는 한국산 엔진이 탑재되어 더욱 빠른 납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K2 전차의 경우 역시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파워팩까지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K2 전차의 3차 양산 기준 국산화율은 84.3%였지만 지난해 하반기 국산 변속기가 개발됐기 때문에 올해 이후 생산 물량 국산화율은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파워팩이 벌써 해외에 수출되고 있죠. K2 전차의 튀르키예 버전인 알타이가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을 한국산으로 채택한 가운데 지금 튀르키예행 파워팩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진행되면 튀르키예군은 올해 8월부터 알타이 전차를 전력화할 예정이죠. 지난 8년의 개발 과정을
과정을 거쳐 현재 개발 완료된 변속기의 경우 뛰어난 성능으로 터키 현지 테스트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제조사인 S&T 다이내믹스 관계자는 과거 국내 납품에 실패한 변속기는 일부 부품을 독일 업체에 용역을 줘 만들었지만 8년여의 시간 동안 강건 설계와 변속 제어 장치 등의 핵심 부품 국산화로 완전히 다른 변속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T 다이내믹스의 1500마력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으로 전진 5단, 후진 2단의 독일 제품보다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해 주행 안전성과 연비 등에서 강점이 있으며 국내 시험 평가에서 306시간 무사고 주행에 성공해 성능과 내구성을 모두 입증하였죠. 한층도 높아진 국산화 부품 덕분에 납품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에 군비 증강이 시급한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도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 계약을 맺고 현지 생산도 모색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에이브람스보다 많은 수주량이 기대되면서 K2 전차의 수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노후 전차를 대체하고자 250대에서 300대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 M1A2 에이브람스 전차 54대와 군한 전차 15대를 공급받기로 했고 현재 남은 물량은 최대 250대로 현대로템의 K2 전차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죠. 폴란드 역시 올해 국방과제를 발표하면서 K2, K9 천무 도입 계약을 최우선 협상 과제로 선정했는데 호마르 K 시스템용 포병 탄약 차량 324대 및 AWD 포병 지휘 차량 132대, 폴란드화가 포함된 K2 추가 180대, 그리고 K9의 지원 차량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K2PL 820대 물량에 대한 계약을 뒤로 미루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는 K2 전차나 한국 업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 폴란드 현지 업체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매체 제치포스 폴리타의 마치에 미오슈 기자는 최근 K2 전차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문제는 폴란드 업체의 폴로나제이션입니다. 라는 기사를 통해 K2 전차의 추가 구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K2PL 버전으로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십억 질러티이며 이를 누가 지불할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최신 버전에는 미국 에이브람스 탱크를 2대 이상, 독일 레오파르트 2AA 탱크 약 1.5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2PL 전차 한 대의 가격은 K2GF 버전, 즉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차의 약 2대 반입니다. 라고 하였죠. 통상적으로 알려진 K2GF의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250억이기에 폴란드 현지 업체 PGZ이 제안한 K2PL의 가격은 대당 625억 원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인프라와 인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폴란드에서 K2PL을 생산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차라리 한국에서 K2PL을 생산해 직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방산 강국들의 무기체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실전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 뛰어난 생산 능력에 따른 빠른 납기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준전지 상황인 대한민국은 무기 양산 체제를 유지하면서 빠른 납기를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식했는데요. 여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을 진행하며 각종 무기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반면 유럽 대표 무기 수출국인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랜 기간 군비를 축소해오면서 재래식 무기 체계의 생산 규모를 줄였고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따른 자국 재고의 보충과 기존 발주 물량 등으로 신속한 납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헝가리의 경우 2018년 독일과 레오파르트 전차 44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했는데 독일로부터 지난해까지 인도받은 전차의 수는 단 4대였습니다. 독일 내 전차 공장이 모두 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과거 생산된 전차를 다시 들여와 뜯고 부품을 재조립하는 식으로 수출하다 보니 납기가 늦어진 것이죠.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전차 양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뿐이 없다고 했는데요. 양산 체제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신규 전차를 생산하는 체제를 뜻하는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대규모 신규 생산 대신 주문에 따라 제한적으로 생산하거나 기존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을 꾸준히 작동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유럽이나 미국산 전차들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 36대의 레오파르트 신형 2AA 구매 계약을 체결한 체코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너무 비싼 전차 가격 때문에 2017년부터 시작될 도입 계약을 연기했다는 것인데요. 체코의 국방 예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레오파르트 2AA 전차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체코는 36대 구매에 16억 유로에서 옵션 행사 시 21억 유로까지 지불하기로 했는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대당 가격은 약 622억 원에서 816억 원 사이입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것이죠. 심지어 독일은 36대 납품에 계약 체결 이후 6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단 1년 만에 48대의 전차를 납품시킨 한국과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노르웨이 역시 레오파르트 2AA 전차 18대
때의 옵션 계약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추가 전차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옵션 계약은 초기 1차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도입국 입장에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례적으로 옵션을 포기하고 대신 장거리 화력 포병 체계에 그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산 무기의 높아지는 가격과 늦어지는 납기. 그럼 앞으로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목은 목이 센 형님 말처럼 K2 사면 되지. 폴란드 역시 초기에는 별다른 경쟁 입찰 없이 한국을 지정하여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지정 입찰을 했느냐? 미국이나 독일 등 우수한 무기 체계를 보유한 국가들과 경쟁시켜 더 나은 무기를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볼멘 소리도 들렸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한국을 선택했던 것이 모든 정치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며 끝나지 않은 러어 전쟁의 불안 속에서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폴란드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A jest z nami pan redaktor Andrzej Kiński, redaktor naczelny magazynu Wojsko i Technika. Dzień dobry. Dzień dobry panie redaktorze, dzień dobry państwu. Drogami do tego, żeby przyspieszyć zamówienia uzbrojenia i sprzętu wojskowego tak w krajowym przemyśle, jak i za granicą, co na pewno te procedury pozwoliło przyspieszyć, ale zaowocowało to konkretami. To naprawdę rekord świata, że niektóre typy uzbrojenia, które zostały zamówione w połowie ubiegłego roku, już ich pierwsze egzemplarze trafiły do Polski po około pół roku, pozwalając na pełną intensyfikację szkolenia żołnierzy. Oczywiście również bardzo istotna jest ustawa o obronie ojczyzny, która nakreśliła ramy organizacyjne i liczbowe i finansowe, które w perspektywie miały zaowocować, w perspektywie dosyć długiej, bo do 2035 roku. W ciągu dosłownie ostatnich kilku lat Ministerstwo Obrony Narodowej zakontraktowało sprzęt wojskowy na kilkaset miliardów złotych. Przypomnę te najważniejsze kontrakty. Chodzi o zakup czołgów Abrams, systemów HIMARS, koreańskich czołgów Black Panther, wyrzutni Chunmu, to są koreańskie wyrzutnie artyleryjskie, a także podpisano w końcu umowy na tarczę, na budowę nowoczesnej tarczy antyrakietowej, na drugą fazę programu Wisła, na program Narew, Pilica i tak dalej. Czy jest ryzyko, że nowy rząd, który powiedzmy, że będzie mniej interesował się sprawami bezpieczeństwa, bo wiele na to wskazuje, czy on może zrezygnować z tych kontraktów? Czy one już zostały zawarte i to jest jak amen w pacierzu, musi być zrealizowany? PO-PSL. Myślę, że też nikt nie zakwestionuje zakupu samolotów F-35, zamówień złożonych w polskim przemyśle obronnym, czy tych umów z przemysłem Republiki Korei, które mają charakter umów wykonawczych, a więc tych, gdzie doszło do zamówienia konkretnych ilości sprzętu za konkretne pieniądze i w określonym czasie. Możemy mieć tutaj do czynienia z ewentualnym renegocjowaniem czy niewykorzystaniem w pełni umów ramowych. Przypomnę, że chociażby w przypadku czołgów K2 ta umowa wykonawcza opiewa na 180 czołgów, a umowa ramowa dotyczy aż 1000 czołgów. A więc to też musi być dopasowane do docelowych struktur, do możliwości finansowych. A więc czy z tych czołgów 1000 wszystkie trafią do naszych sił zbrojnych, czy na przykład tylko połowa, to może być rzeczywiście to może być kwestia decyzji następnego rządu. To samo dotyczy tych umów ze Stanami Zjednoczonymi. Jeszcze zdeterminowane, że musimy kupić. Czyli jeszcze nie została podpisana umowa wykonawcza na ten sprzęt wojskowy. Międzyrządowa umowa dostawy. I tutaj musimy postawić kropkę. Będziemy oczywiście to cały czas bacznie monitorować. Bardzo dziękuję. Pan Andrzej Kiński był naszym gościem, redaktor naczelny magazynu Wojsko i Technika. Dziękuję panie redaktorze. dziękuję również. Do widzenia państwu. 세계에는 좋은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무기들은 한정되어 있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국산 무기는 최고의 대안이자 최고의 선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옛 서울시 용산구 동저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한국산 무기와 외산 무기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죠. 평생 마주치지 못할 이쁜 연예인보다 그래도 매일 보는 내 마누라가 더 낫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